2026년에는 환율이 우하향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코스피를 보실 때 코스피의 상승률과 혹은 나스닥의 상승률을 맞바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코스피 상승률 곱하기 환율, 나스닥 상승률 곱하기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진다면 미국 주식이 유리해요? 한국 주식이 유리해요? 한국 주식이 유리한 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대대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릴 겁니다. 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토록 금리 인하 1%까지 해달라는 것이고, 연준이 그 국채를, 장기 국채를 사줬으면 좋겠다. 스테이블 코인 적극적으로 발효를 요청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 사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가장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 트럼프가 원화 약세를 원할까요?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그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하면 제조업 수출이 안 되겠죠. 그렇지. 그겁니다. 음. 답변 끝났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걸 원한다고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연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 환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너무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일부에서 했던 얘기 잠깐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국내 자원, 국외 자원 중에는 우리도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도 막 난리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할 미국의 모습을 너무나 심각하게 기대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채 장기 금리 같은 경우도 저 나라 거 사도 돼? 싶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안 내려오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너무 세니까 탈 아메리카까지는 못하더라도 슬쩍슬쩍 셀 아메리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동기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최근에 지정학 공부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요즘에 경제학자 하려면 예. 지정학 정말 잘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온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지정학을 빼놓고 뭐 숫자를 논하면 그러니까 빈 카운터스라고 이렇게 놀림받아요. 그러니까 콩 세고 앉았다고. 그거 숫자만 네. 본다고 뭐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큰 결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2026년을 볼 때 지경학적 분절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200여 개의 나라가 똘똘 뭉치는, 지구본을 단단하게 구성하는 이 세계화의 시대예요. 근데 이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200여 개 나라가 흩어지는, 파편화되는 분절화, 지경학적 분절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죠. 네. 실제 그러다가 이게 다시 맞춰져요. 재결합해요.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과 지금 안녕하는 모습, 중국과 붙는 모습, 이런 것들, 또 EU도 좀 이상해지는 모습, 브릭스가 단단해지는 모습,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많은 공적 뭐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은행이라든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게 맞는가 하는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미국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우방국들에 대한 행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이런 행보. 그러면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가 연준인데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않네? 그러면 달러 표시 채권을 사는 게 맞아? 하는 탈달러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와중에 네. 중국은 위안화를 강세화합니다. 역사적인 강세를 만들죠. 그러니까 위안화 표시 자산으로의 움직임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원래는 위안화를 되게 약세를 유지하는 거에 신경 썼던 중국인데 네. 요즘에는 반대가 됐다.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달러를 좀 버리고, 달러 표시 채권을 버리는 거, 국채를 버리고 다른 채권을 좀 사는 이런 움직임이 좀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국채 발작 증세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만이 유일한 트럼프의 타코 배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타코의 배경은 스티프닝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떨어질 기색이 없어요. 달러 못 믿어. 한 번씩 발작 증세를 네. 일으키죠. 그때마다 장기 국채를 나는 팔래라는 메시지가 있다든가, 지정학적으로 이런 분절화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할 때마다 오히려 미국 국채를 팔래. 굉장히 재밌게도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달러 강세화,
그리고 금 가격 상승 이게 같이 일어나는데 양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자산을 예를 들어 100점짜리 두 개라고 한다면 금은 100점 유지인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95점으로 90점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로지 금만 안전자산화하는 그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달러 가치는 오히려 약세화되고 금 가격은 더 치솟는 평범할 때보다 더 치솟는 이게 달러에 대한 뭐 달러화라든가 달러화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붕괴되다든가 이런 모습이 같이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정말 국채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찰찰찰찰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새 3위국이 됐습니다. 원래 예, 1등이었는데 일본한테 뺏겼다기보다는 일본한테 내주고 음흠. 이제 영국한테 내주고 네. 3위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매입세는 강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국채 발작 증세가 계속 야기되는 사실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왜 국채 발작을 만드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의견은 뭐냐면 미국 물가가 지금 잡힌 게 아니에요. 2점대 후반. 예, 그러니까 약 3%대 물가 상승률이면 목표 물가 2%를 웃도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은 아닌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몰아붙인다. 혹은 무리하게 금리 인하한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겠구나. 인플레가 오겠구만. 그렇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때마다 장기 국채 금리가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연동돼서. 네. 보통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랑 연동되니까 독립성을 무시한다.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죠. 반면에 인플레를 더 촉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탈 아메리카까지는 못하더라도 셀 아메리카는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게 유럽 입장에서도 요번에 이제 그린란드 이슈가 있었을 때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도 니네 국채 판다. 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은연중에 쫙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카드로 쓰지 않더라도 '아 이거 정말 미국한테 의지해서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진짜 중국처럼 유럽도 조금씩 파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국채 시장에서 일어나는 분절화 현상이고요. 음흠. 이제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네. 굉장히 재밌게도 이게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2025년에 가장 세게 관세를 부과받았던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네. 근데 중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으로 수출을 다 못하니까 뚫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중심으로 유럽이 다 사줍니다 지금.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철강 관세 부과해요. 그러면 관세 부과 받고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우니까 나 15% 20% 할인해 줄 테니까 덤핑으로 팔 테니까 유럽이 좀 사줘. 땡큐죠. 서로 감사하죠. 이 철강을 값싸게 사오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그러니까 효과도 미국을 있네요.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정되고요. 어허. 빠르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 주니까 스위스, 스웨덴, 유로존 여러 국가들이 서둘러 금리 인하한 겁니다. 그렇군요. 스위스가 지금 제로 금리를 도입하고 있어요. 유로존이 2.15. 그러니까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먼저 잡힌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 몇 년 만에 시진핑 만나고 하는 게 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땡큐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분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변수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데 또 중요한 변수가 또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적인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네.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환율은.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정학적인 이슈들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500선이 열리나 안 열리나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1,400선은 그냥 뉴노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저도 현재로서는 1,400선이 뉴노멀이다. 그러니까 강달러 뉴노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강달러냐 약달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물론 달러는 약세예요.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 그래프의 방향성입니다. 이 그래프가 네. 우상향할 것인가 우하향할 것인가. 그 기울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네. 25년에는 기본적으로 어땠어요? 상향했죠. 네. 자, 그리고 26년에는 환율이 우하향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전망하고 있는
배경을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우하향한다고 그러면 이게 자본시장 관점에서 네. 코스피 관점에서 어떤 계기를 만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제 코스피를 보실 때 코스피의 상승률과 혹은 뭐 나스닥의 상승률을 맞바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코스피 상승률 곱하기 환율, 어. 나스닥 상승률 곱하기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나스닥도 안 오르고 코스피도 안 올라요, 만약에. 네. 근데 환율이 떨어진다면 미국 주식이 유리해요, 한국 주식이 유리해요? 한국 주식이 유리하죠. 유리한 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화가 얘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더군다나 미국이 대대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릴 겁니다. 달러가 많아지면은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확률이 커지겠죠. 그렇죠. 제가 환율이 다소 1400 초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26년 말까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이 유동성 그래프를 보시면 좋겠는데 M2 통화량을 비교해 볼게요. 네. 미국의 경우에 굉장히 재밌게도 2020년, 21년 팬데믹 때 통화량을 27%까지 올립니다. 쫙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22년, 23년 물가 잡자 금리 인상할 때는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급전환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통화 정책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역동적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 보세요. 계속 5에서 10% 네. 계속 증가만 해요. 역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 25년 말 26년 초까지는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네.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보다 더 빨랐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도 돈을 풀고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돈을 더 많이 풀고 있고 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환율을 전망할 때는 26년을 봐야죠. 금리 인하 속도 누가 더 빠를까요? 미국이 빠르겠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거의 끝나가요. 지금 2.5%인데 아마 평균적으로 한 번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많이 인하하면 2번인 겁니다. 네. 아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환율 요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면 돼. 거의. 근데 미국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무섭게 내리겠죠. 그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우리는 정체됐는데 그러면 환율의 변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네요. 달러의 약세화가 더 상대적으로 강해지겠죠. 네. 또 역시 유동성 공급 속도도 우리는 통화량 증가 속도를 줄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봐요. 우리 내년이래 26년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도 있고 뭐 확장 재정 고민하고 좀 추경에 대한 고민도 소비 많이 하고 쿠폰도 있잖아요.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통화량을 늘려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줄일 것이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대대적으로 늘릴 거라는 거죠. 아하. 마치 20년, 21년처럼. 저는 이것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게 이 OBBBA법인데 25년 5월 OBBBA법을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를 증액했죠.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만든 돈 거예요. 풀 거야. 그렇죠. 그럼 언제 풀까요? 26년에 풀어요. 선거 전에 한 5, 6월에 또 그쵸. 신나게 풀까요? 그래서 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토록 금리 인하 1%까지 해달라는 것이고 네. 연준이 그 국채를 장기 국채를 사줬으면 좋겠다. 스테이블 코인 적극적으로 발효를 요청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 사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저는 통화량 증가율로 봤을 때 15, 16%로 저는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어들 거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팬데믹만큼은 아니어도 15, 16% 정도로 증가율이 올라갈 거라고 피크를 찍을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가장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 트럼프가 약세를 원화 약세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그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하면 제조업 수출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겁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음. 제가 트럼프를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걸 원한다고요. 트럼프가 그걸 원하고 원하면 다 돼 정말. 일본과는 네. 외환 정책 공동화를 이뤘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또 서로 그 환율과 관련해서 또 그렇죠.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분에 또 저희 환율이 내려간 일도 있고요. 그럼요. 말하라고 합의 얘기가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도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요. 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도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요. 음. EU 통화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가도 달러화는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음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결을 생각해 보면 네. 트럼프가 원한다고 이게 제2의 플라자 합의예요. 지금 그렇네요. 현대판 플라자 합의예요. 환율 협상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원화 약세를 유지하는 게 환율 조작이에요. 원화 강세로 바꾸는 게 환율 조작이에요. 그렇네요. 원화 약세를 유지하는 게 환율 조작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간 발버둥을 치고 있었거든요. 네. 정부 차원에서 환율이 너무 급등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내려야 하겠다며 여러 가지 막 제도를 꺼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네. 그게 뭐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 와중에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의지와 거기 돌아간 어떤 판 때문에 훨씬 거대한 힘으로써 원화가 다시 지금보다는 더 강해지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여기 옆자리에 음. 다니엘 헤니가 딱 있어 봐요. 저는 완전히 오징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 헤니가 나가고 네.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 얘기하지 이름 마세요. 안 하고 어떤 그냥 개그맨이 왔어요. 누군가 왔다고 그러면 칩시다. 제가 나름 나쁘질 않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앉은 사람이 변해서 저의 강세와 약세화가 결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환율이란 그런 환율이라는 것이지요. 게.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PD님 웃고 계시네. 유동성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돈을 푼다라는 표현과 유동성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네. 통화량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저희 정립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그 이제 통화량이 지금 한국의 경우 미국 대비 좀 늘었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게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아니 통화량 안 늘었어. M2 통화 안 늘었어. 그리고 나는 늘린 적 없는데 왜 M2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랐다고 다들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되게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통화량 자체는 좀 유지가 된 측면 자체로도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례적인 한국은행 총재 강한 반박에 네.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이례적으로 강한 반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통계가 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통계청, 국가데이터처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추계하는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예, 지금 나가고 M2 있어요. 통화량이요. 네, 이 M2 통화량의 증가율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증가율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하나 그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 증가율이 0 밑을 찍습니까? 우리는 계속 5에서 10 왔다 갔다 계속 하네요. 플러스를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화량이 늘지 않았다가 아니라 줄어든 적이 없어요. 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진짜 확 줄어드는 게 보이고 확 느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네. 정말 꾸준하게 올랐다면 올랐다고 표현할 수도 있네요. 꾸준하게 늘기만 했다고. 네. 꾸준하게 늘기만 했는데 네. 늘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게 맞는 표현인지 아. 팩트에 부합하지 않고요. 이게 M2 통화량 증가율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 통계를 개편했어요. 저는 이걸 조작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개편 맞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근데 개편 전이나 개편 후나 여전히 늘기만 해요. 그럼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무슨 통계를 보시고 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제가 또 선의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네. 일각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를 유통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열받으셨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하는 총재가 통화량 뭐 주화를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금리를 낮춤으로써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늘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일단 외환 당국이라고 표현해 보면 기획재정부 더하기 한국은행이니까. 물론 네. 주된 의사결정은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이제 수행자 역할이지만 네. 통화 정책만큼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량의 증가율이 팩트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만큼 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다든가 근데 팩트가 있는데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잘못된 국민적 상식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네네. 중요한 게 25년 말 26년 초까지 계속 이 고환율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거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입업체들이 굉장히 거긴 힘들어했었거든요. 또 수출을 하는 데가 네. 아니니까. 근데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 대해서 음. 계속 다른 걸 꺼내들죠. 해외 음.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서 그래. 뭐 국민연금이 계속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서 그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꺼내들죠. 다른 이유를 꺼내들 게 아니라 외환 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외환 당국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이유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음.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한 변수는 통화량이니까요. 그러니까 통화량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이유를 찾는다면 내가 외환 당국인데 너네가 환율 잡아라라는 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능과 관련한 또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환율이 기본적으로 워낙에 이제 외부 변수가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슈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펀더멘탈이라고 불리는 어떤 네. 것이겠죠. 네.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 네. 난 나가서 투자하고 싶어. 이걸 네. 어쩔 것이란 말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외환 당국이 아니죠. 예, 예.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좀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박 가격이 막 치솟아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유통 마진이 너무 높아요. 이게 구조적인 이유예요. 근데 수박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농림수산부가 뭐 해요? 멜론을 대거 수입해요. 그러면 대체제니까 수요가 분산되죠. 네. 수박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수박 가격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이게 수급 안정 조치예요. 네. 수급 안정 조치로서도 일시적으로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역시 외환 시장에서도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서 구두 개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로 역시 뭐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다든가 외환 개입 규모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급 안정 조치. 단기적인. 그렇죠. 이것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금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강달러 뉴노멀화되고 있는 이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전 외환 당국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 당국, 통화 당국 모두에게 여쭤보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네. 구조적인 이유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대미 투자를 늘리잖아요.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계획했잖아요. 이것도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나라로 투자를 유입시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연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직접 투자 유출액이 450억 달러 정도 돼요. 연간. 네. 더 많네요. 그러니까 더 네.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상당히 300억 달러면 꽤 되네요. 우리가 미국에 200억 달러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우리 한국에도 300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200에서 3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고 있는 펀더멘털 왜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GPU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HBM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BM 없으면 AI 없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HBM 갖고 있죠. GPU 확보했죠. 로봇도 최근에 또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쵸, 생기고. 이걸 활용한 피지컬 AI 영역을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게 다 기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통신 인프라가 기본이 돼요. 이거 우리나라 5G 선도 국가예요. 네네. 전력 인프라도 우리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AI 시험해보고 우리나라와 HBM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우리나라에 완성된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이런 시험 무대로서 5G가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잘 5G가 터지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5G 기술 면에서 조금 중국이 앞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술적인 면이지 실제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5G 인프라를 활용하느냐. 활용되어야만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투자에 해. 뭐 이런 걸 선언해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유출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친다면 네네. 유출되는 걸 못 막는다면 우리도 그 이상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이런 대책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성장률을 올리고 그리고 기술 교류가 더 일어나서 유망 산업을 우리가 더 갖게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제안은 하나도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훨씬 더 공격적인 제안이네요. 네. 일종의 일단 뭐 규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일종의 유인을 만들기 위한 거는 뭐 규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매력 있는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나 정부 차원에서 크게 굴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산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펀더멘털이 약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네. 해외 직접 투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경제 자유구역 네. 지정한 것들 음. 또 뭐 무역 자유구역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규제 특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네. 그런 지역의 해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 그랬을 때 어떤 이벤트를 줄 것인지. 우리 초고대 AI 모델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소버린. 네. 선발 작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종 선발된 2개 기업에게 뭐뭐뭐 지급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 역시 해외 직접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 한국으로 왔을 경우 어떤 유인을 줄게. 그렇죠. 그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하고 많은 기술 R&D 인력들 정주 요건 이렇게 조성해 나갈게 하는 방향으로 또 신규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펀더멘털도 강화하고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환율도 정상화하고 선순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자 집중해서 메모하면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방향 알겠고 아까 전망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장기적인 상황에서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방금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 변동성이 항상 문제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구두 개입 한 번 했다고 해서 막 쫙 떨어지고 변동성 면에서 또 원화가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 조건 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런 왜냐하면 경제적 조건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결정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그 중요한 말씀.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년, 26년을 어떻게 전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22년, 23년을 각각 전망할 때 21년에 22년 전망할 때 22년은 주식 투자하는 해가 아니다라고까지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우하향장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때마다 팔아야지 떨어질 때마다 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타기 노노. 그렇죠. 네. 근데 25년, 26년은 제가 피벗의 시대라고 했고 유동성 장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향장으로 가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변동성 요인 때문에 국채 발작 증세 때문에 또 스티프닝 현상 때문에 한 번씩 조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 사야죠. 지금이 기회야. 우상향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 하나만 더 드린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에도 주식 상승률만 보시지 마시고 주가 상승률 곱하기 환율 관점에서 고려하셔라.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25년에는 네.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같은 그렇죠. 상승률에도. 네. 그런데 26년에는 환율이 안정화될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저의 전망이니까 저의 전망을 동조하지 않으신 분은 다른 의사결정 하셔도 좋겠습니다. 꼭 이 환율을 제 전망을 추종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네. 저 클릭은 절대. 자신이 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네. 하시되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저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 네. 환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들. 예, 여러 가지 이유들로 네. 그것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셔도 좋지만 다른 생각이면 또 그분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미국 주식 상승률과 한국 주식 상승률이 같다라는 같다면? 전제하에 뭐가 더 유리해집니까? 한국 주식. 당연히 한국 주식. 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에 그렇다면 기관들도 코스피 5천 지금 예. 앞에 놀고 있잖아요. 혹시 어디까지 내다보세요? 지금은요. 이 앞으로 이제 이만큼 올랐으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은 상당하거든요. 매도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수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5천선에서 맴도는 건데 그럼 이제 맴돌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팔고 떠나죠. 나오신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더 갈 일만 남았네.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그 속도가 더 가파라질 수 수급적인 있겠네. 면에서 이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국내 주식 시장이 만약에 자 보세요. 2,400에서 시작해 가지고 천천히 26년 6월까지 4,500을 찍는 게 정치적으로 좋아요? 아니면 5,000을 딱 찍고 다시 4,000으로 떨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좋을까요? 쭉 가는 게 좋죠. 정치적으로 5,000을 안 찍더라도 우상향하는 랠리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정치적으로는 유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역추산해 보세요. 정계에서는 혹은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부터 코스피를 떨어뜨리는 걸 허용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코스닥도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거긴 근데 양극화 문제가 심해졌다라는 이슈 때문에라도 네. 코스닥도 같이 끌어올리자는 장치들 같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민성장펀드, RIA 계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 마련하고 상법 개정까지 하면서 제반 이 조건을 좀 운동장을 가지고. 만드는 거 그리고 유동성 장치 그리고 환율 안정화 이게 같이 맞물린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제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절대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환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환율 전망과 이런 전망에 기초한다면 포트폴리오를 또 어떻게 조정할까요? 60%까지 국내 주식 만든다던데. 그럼 그 움직임은 무시해도 되는 움직임일까요? 그게 다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돈 까먹으면요. 그렇죠. 엄청난 그러면 책임 추궁에 국민적 들어가죠. 정말 엄청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다분히 의심도 받잖아요. 이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닐 수도. 뭐 팔을 비틀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제가 가끔 강의도 가거든요. 그래요? 그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뭐 의견을 드리지만 네. 어쨌든 이들이 정치적인 혹여 외압을 받아서 독립성 없이 판단을 내렸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까먹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특히 저는 이런 걸 다 빼더라도 환율 조건만 생각해도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유동성이 폭발할 때 미국장도 오르긴 오르겠지만 한국장만 나홀로 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심지어 드리겠습니다. 신흥국 가운데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장은 여전히 저평가죠. 예. 그런 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투자 팁까지 완벽합니다. 자, 예.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과 함께 지금 미국 얘기를 거쳐서 우리의 환율 얘기, 그다음에 투자의 개인적인 팁까지 다 걸쳐서 톱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롯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경제적 본능 방송 보시고 신청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